강남역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사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아십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공격당한 여성들의 공포는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던 두 남성이 공유한 기이한 망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왜곡된 신념이 어떻게 계획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한 형사가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강남역의 그림자를 쫓는 이도경 형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빗줄기가 도시를 씻어내리던 밤, 강남역 7번 출구 앞 인도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이도경 형사는 경찰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30분 전, 한 여성이 길을 걷다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였다. 비상등을 번쩍이는 경찰차들 사이로 구급차의 후미등이 멀어지고 있었다. 공권력의 존재를 알리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사건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형사님, 피해자는 장희슬 씨 29살입니다. 현재 강남 세브란스로 이송 중이에요. 의식은 있지만 안면부 타박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신임 경찰관 김준호가 메모장을 넘기며 보고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살폈다. 인도 위에 떨어진 여성용 핸드백과 깨진 안경, 그리고 비에 번진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목격자는? 2명이요. 맞은편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지나가던 대학생이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갑자기 남성이 나타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대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도경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남역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로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더구나 대화도 없이 갑자기 벌어진 폭행이라면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가능성이 컸다. CCTV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범행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남성은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보이고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리진 않았어요. 도경은 휴대폰을 꺼내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철저한 증거 수집이 사건 해결의 첫걸음이었다. 그는 본청에 돌아와 확보한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다. 화면 속에는 길을 걷던 한 여성을 향해 갑자기 달려든 남성의 모습이 있었다. 남성은 아무런 말도 없이 여성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몇 차례 걷어찼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제지하자 그는 달아났다. 무동기 폭행이군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겠습니다. 팀장인 박 국장이 영상을 보며 말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런 무차별 폭행은 기본 구속 수사 대상이었다.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으니 신원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문이나 DNA 같은 다른 증거물도 확보했고요. 도경은 다음날 오전 피해자 장희슬을 병원에서 만났다.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고 눈 주위가 시퍼런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장희슬 씨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강남경찰서 강력반 이도경 형사입니다. 이슬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범인을 아시나요? 이전에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지내던 사람인가요? 이슬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뒤에서 머리를 잡혀서. 처음엔 소매치기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나요? 왜 폭행했는지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저를 때리면서 웃었어요. 도경은 이슬의 진술을 꼼꼼히 메모했다. CCTV 영상과 일치하는 진술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의 특징을 보였다. 혹시 이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도경은 스마트폰을 꺼내 CCTV에서 캡처한 남성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슬은 몸을 떨며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이에요. 제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도경은 병원을 나와 경찰서로 돌아왔다.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용의자를 검색한 결과 유진모라는 남성의 정보가 나왔다. 38살, 과거 2차례 폭행 전과가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었다. 유진모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성북구 안암동으로 나와 있지만 최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다고 합니다. 현재 거주지는 확인 중입니다. 도경은 유진모의 기록을 살폈다. 이 남자는 3년 전에도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 번의 폭행 전과와 정신과 치료 이력. 위험한 패턴이 보였다. 범행 후 그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내역은 없나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범행 전날 편의점에서 사용한 기록뿐입니다. 도경은 유진모의 마지막 주소지인 안암동 원룸을 방문했다. 집주인인 50대 여성은 한 달 전에 유진모가 이사 나갔다고 말했다. 항상 월세를 밀렸어요. 마지막엔 300만 원이나 체납했더라고요. 이사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집만 빼갔어요. 혹시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연락처나 친구, 가족 정보는요? 아니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워낙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게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도경은 유진모의 방을 수색했다. 대부분의 짐은 이미 사라졌지만 벽에 붙은 메모지와 버려진 몇 권의 책이 남아있었다. 메모지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빽빽히 적혀 있었고 책은 모두 범죄심리학과 연쇄살인범에 관한 내용이었다. 벽 구석에 버려진 노트에는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아. 더 크게 소리쳐야 해라는 문장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도경은 이 문장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도경은 유진모의 신상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형제자매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다니던 직장은 1년 전에 그만둔 물류센터였다. 그 이후의 행적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형사님, 유진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도경은 진료 기록을 살폈다. 유진모는 만성 조현병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망상과 환청 증상이 있었다.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6개월 전부터 통원 치료를 중단한 상태였다. 망상의 주된 내용은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것과 사회에 대한 폭수심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에 대한 척대감이 두드러졌어요. 심리상담가 서미진이 기록을 검토하며 말했다. 도경은 서미진을 범죄심리 분석을 위해 초빙했다. 미진은 경찰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사건의 심리 분석을 담당해왔다. 이런 유형의 가해자는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무작위로 선택한 대상에게 표출합니다. 폭력은 방향 없는 감정의 탈출구예요. 그들에게 피해자는 개인이 아닌 자신이 증오하는 집단의 상징일 뿐입니다. 도경은 유진모의 SNS 계정을 조사했다. 그는 거의 활동하지 않았지만 사건 하루 전에 올린 게시물이 있었다. 이번엔 더 크게 소리 지를 것이다.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도경은 이 문장이 노트에 적힌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유진모는 자신의 범행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다음 범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진의 말에 도경은 긴장했다. 강남역 일대에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유진모의 사진을 모든 경찰관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그가 자주 방문했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도경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사흘 후 유진모는 다시 강남역에 나타났다. CCTV 관제센터의 신속한 발견으로 경찰은 그가 또 다른 여성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도경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강남역 8번 출구, 유진모는 퇴근길 여성을 미행하고 있었다. 도경이 그를 발견했을 때 유진모는 이미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다. 도경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며 그를 향해 달려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유진모는 도경을 보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인파 사이를 누비며 그는 지하상가로 향했다. 도경은 숨이 턱에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그를 쫓았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퇴근길 인파 사이로 유진모의 검은 후드티가 순간순간 보였다가 사라졌다. 도경은 무전기를 통해 위치를 동료들에게 계속 알렸다. 용의자 지하상가 구역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구 봉쇄하세요. 숨을 헐떡이며 도경은 유진모를 쫓았다. 지하상가의 좁은 통로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유진모. 도경은 그가 위층으로 도망치려는 것을 눈치채고 계단을 두 칸씩 뛰어올랐다. 멈춰. 경찰이다. 유진모는 고개를 돌려 도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이상한 흥분이 서려 있었다. 도경은 직감적으로 그가 위험한 상태임을 깨달았다. 형사 경력 15년, 그는 범인의 눈빛만으로도 상황을 읽을 수 있었다. 계단 위에서 유진모가 갑자기 멈춰섰다. 도경은 경계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한 손은 무기를 향해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앞으로 뻗어 진정시키는 제스처를 취했다. 유진모 씨, 이젠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순순히 체포에 응하세요.
유진모는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섬뜩한 웃음이었다. 당신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어. 우리 모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그 순간 유진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도경은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그를 제압했다. 둘은 계단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도경은 유진모의 손목을 붙잡고 바닥에 고정시켰다. 유진모, 널 상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하겠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도경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유진모에게 수갑을 채웠다. 유진모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칼이 아닌 작은 메모장이었다. 그 안에는 다음 표적으로 보이는 여성들의 퇴근 시간과 동선이 적혀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뻔했군. 도경은 유진모를 경찰서로 압송했다. 조사실에서 유진모는 기이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도경은 그를 마주보고 앉았다. 왜 그런 짓을 했죠? 장이슬 씨를 왜 폭행했습니까? 유진모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나를 무시했어요. 무시라니요? CCTV를 보면 당신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아니에요. 눈빛이죠. 그녀는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래요. 내 존재를 부정하죠. 도경은 이 대화가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유진모의 왜곡된 현실인식은 그의 병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당신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죠? 왜 중단했습니까? 약을 먹으면 목소리가 사라져요. 하지만 목소리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해요? 도경은 심리상담가 서미진에게 유진모와의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 미진은 도경의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 파일을 검토했다. 유진모는 전형적인 피해망상과 박해 사고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고 믿고 특히 여성들이 자신을 부정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망상은 그의 조현병 증상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다를 수 있어요. 메모장의 기록이나 SNS 게시물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계획했음을 보여줍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법은 심신장애자의 범행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유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유진모는 자신의 약물 치료를 중단한 후 범행을 계획했다. 정신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 수집도 필요해요. 그의 마지막 거주지와 자주 가던 장소들을 다시 수색해야겠어요. 도경은 유진모의 전 직장 동료들을 인터뷰했다. 모두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혼자 중얼거리고 가끔 분노 발작을 일으켰으며 특히 여성 동료들을 불편하게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항상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론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요. 전 직장 동료 김민수의 증언이었다. 도경은 유진모가 1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물었다. 여자 동료에게 폭언을 했다가 해고됐어요. 그 후로 어디서 일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도경은 유진모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는 해고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어디서도 오래 일하지 못했다. 마지막 몇 개월은 일정한 수입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였다. 수사팀은 유진모가 최근 머물렀던 고시원을 발견했다. 좁은 방 안에는 벽 전체에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었고 어떤 사진에는 붉은 펜으로 X표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표적 목록인가요? 도경의 질문에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공격하려 했던 대상들로 보여요. 장이슬 씨의 사진도 있네요. X표가 되어 있어요. 방 구석에는 노트북이 있었다. 도경은 디지털 포렌식 팀에 즉시 분석을 의뢰했다. 노트북에서는 유진모가 피해자들을 미행하고 관찰한 영상들이 발견됐다. 그는 범행 전 피해자들의 일상을 철저히 관찰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에요. 그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이 정도의 계획성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유진모는 여러 범죄 사이트를 방문하고 연쇄 폭행범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왔음이 드러났다. 그의 검색 기록에는 완벽한 범죄 방법, 추적 불가능한 공격 같은 키워드가 있었다. 도경은 검찰에 중간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유진모의 계획성과 위험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의 정신감정을 승인했다. 정신감정 결과 유진모는 조현병과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지만
범행 당시 사리분 변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범행을 피하기 위한 경로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인 사고가 가능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획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정인은 유진모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장기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도경은 이 내용을 피해자 장이슬에게 전달했다. 그는 처벌을 받나요? 이슬은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네, 받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고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명령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도경은 이슬에게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안내했다. 이슬은 아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고 혼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서미진 상담사가 도움을 줄 거예요. 미진은 이슬의 치료를 자원했다. 그녀는 피해자 심리치료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검찰은 유진모를 형법 상해죄로 기소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또한 치료감호 청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도경은 유진모와 마지막 면담을 가졌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유진모는 처음보다 차분해 보였다. 약물 치료가 재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왜 오셨어요, 형사님? 유진모가 물었다.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유진모는 잠시 침묵했다. 때로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이 들어요. 목소리들이 명령하고 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행동을 계획했어요. 피해자들을 미리 선택하고 관찰했죠. 그래요. 목소리에 따랐지만 방법은 내가 결정했어요. 그들이 나를 봐주길 바랐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길 바랐던 거예요. 도경은 유진모의 왜곡된 현실 인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는 방식이 폭력으로 표출된 것이다.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유진모 씨. 당신은 이제 치료를 받게 될 거예요. 저는 괜찮아질까요? 유진모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도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건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자신의 행동을 직시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도경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범죄자를 단순히 악한 존재로만 볼 수 없는 복잡한 현실. 그는 차를 타고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에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진 씨, 유진모를 만나고 왔어요. 그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식은 치료의 첫 단계예요. 하지만 조현병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복합 증상은 치료가 쉽지 않아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경은 운전대를 꽉 쥐었다. 이런 사건이 왜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이런 위험 신호를 왜 미리 포착하지 못하는 걸까요?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의 부재죠. 유진모처럼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자발적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경은 사무실로 돌아와 사건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안서도 함께 작성했다.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개선과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틀 후 유진모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는 피해자 장이슬과 그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도경은 증인석에 올라 수사 과정과 증거들을 설명했다. 피고인은 장이슬 씨를 포함한 여러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은 그가 피해자들을 미리 관찰하고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검사는 유진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영상과 사진들, 그리고 표적 목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유진모의 정신질환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과 환청에 시달렸고 현실 판단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심신미약이 분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최종 심리일 판사는 유진모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다. 후회합니다. 제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을 끊지 말았어야 했어요. 피해자 이슬도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다. 저는 아직도 밤에 잠들지 못합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되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공포에 떱니다.
제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재판부는 유진모에게 징역 5년과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높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형을 감경하되 치료감호법에 따라 형 집행 후 치료감호를 명합니다. 판결 후 도경은 법원 폭도에서 이슬과 그녀의 가족들을 만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치료와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해요. 당신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계속될 겁니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여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안도감도 보였다. 형사님, 저는 왜 제가 표적이 되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요. 도경은 잠시 침묵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유진모의 선택은 그의 왜곡된 현실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의 망상이 만들어낸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도경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 숨겨진 어둠의 그림자들을 생각했다. 미진이 커피 2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다. 힘든 사건이었어요.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유진모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어요. 도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모든 폭력은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해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죠? 미지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예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도경은 책상 위 유진모의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다음 사건 파일을 펼쳤다. 멈추지 않는 범죄와 끝나지 않는 수사.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도경은 강남경찰서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사건 분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유진모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유진모 같은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서울시에서 23건이 발생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 15건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 자료를 발표하던 도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미진이었다. 형사님, 장이슬 씨의 상담을 마쳤는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능한 빨리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도경은 회의를 서둘러 마치고 미진이 일하는 심리상담센터를 향했다. 비가 내리는 강남의 거리는 쓸쓸해 보였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빗줄기가 회색 장막처럼 내려앉았다. 상담센터에 도착한 도경은 미진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미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이슬 씨와의 심층 상담 과정에서 그녀가 범행 당시 기억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이 떠올랐어요. 유진모가 그녀를 공격하기 직전 너도 나를 볼 수 없지라고 말했다고 해요. 도경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왜 중요한가요? 이 표현은 그가 이전에 치료받을 때 자주 사용했던 문구예요. 치료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가 자신이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쓰는 표현이죠.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미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도 끝났고요. 미지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열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최근 다른 피해자들의 상담을 맡게 되었는데 비슷한 패턴의 공격을 당한 여성이 또 있었어요. 그것도 유진모가 체포된 이후의 말이죠. 도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또 다른 가해자가 있다는 말인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 피해자는 한 달 전 강남역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공격당했어요. 가해자는 붙잡히지 않았고 피해자는 너는 나를 보지 않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도경은 즉시 수사팀에 연락했다. 새로운 사건 정보를 확인하고 CCTV 영상을 요청했다. 그리고 미진과 함께 새로운 피해자 김소연을 만나기로 했다. 소연은 27살의 대학원생이었다. 그녀는 늦은 밤 학교 도서관에서 돌아오던 중 공격을 당했다. 도경과 미진은 그녀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괜찮으시다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경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밤 11시쯤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논문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강남역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누군가 뒤에서 저를 끌어당겼어요. 공격자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검은 후드티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키는 180cm 정도. 그리고 목소리가 특이했어요.
매우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웠죠.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소연은 몸을 떨었다. 저를 잡으면서 너는 나를 보지 않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볼 거야라고. 도경과 미지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유진모와 매우 유사한 패턴이었다. 다행히 근처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공포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어요. 도경은 소연에게 경찰의 보호 조치를 설명했다. 그리고 추가 상담을 위해 미진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했다. 경찰서로 돌아온 도경은 새로운 사건의 CCTV 영상을 분석했다. 화질이 좋지 않아 공격자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체형과 행동 패턴은 유진모와 유사했다. 모방 범죄일까요? 아니면 공범이 있었던 걸까요? 도경이 미진에게 물었다.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매우 특징적이거든요. 유진모의 기록을 살펴봤는데 그는 정신과 치료 중 다른 환자들과 교류한 이력이 있어요. 도경은 즉시 유진모가 치료받던 정신과 의원의 기록을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 정보는 보호되어야 했지만 법원의 영장을 통해 수사 목적으로 제한적 열람이 가능했다.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이틀이 걸렸다. 그동안 도경은 소연의 사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다른 사건들을 찾았다. 최근 6개월간 강남 일대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폭행 사건들을 모두 검토했다. 형사님, 3건의 유사 사건을 더 발견했습니다. 도경의 부하 형사 정현우가 보고했다. 모두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특히 2건에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특이한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증거가 쌓이고 있군요. 도경은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대형 화이트보드에 모든 사건의 시간, 장소, 피해자 특징, 가해자 묘사를 정리했다. 패턴이 서서히 드러났다. 모든 피해자가 25에서 30 사이의 여성입니다. 대부분 밤 10시 이후에 공격당했고 모두 강남역에서 500m 이내에서 발생했어요. 영장이 발부된 후 도경은 즉시 유진모가 치료받던 정신과 의원을 방문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공개했다. 유진모 씨는 집단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들과 함께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환자들의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문서 파일을 건넸다. 영장의 범위 내에서만 제공 가능합니다. 도경은 명단을 살폈다. 10명의 환자 중에서 2명이 유진모와 비슷한 망상 증상을 보였다. 그중 한 명인 박태준에 대한 기록이 특히 눈에 띄었다. 박태준은 자신이 타인에게 투명인간처럼 보인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죠. 유진모와 매우 유사한 증상이었다. 도경은 태준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다. 그는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진모가 범행을 저질렀던 강남역과 가까운 곳이었다. 도경은 태준의 집으로 향했다. 오후 3시 그가 도착했을 때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이웃들에게 물어본 결과 태준은 주로 밤에 외출하고 낮에는 집에 있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오후 6시 이후에 돌아올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외출했다가 새벽에 돌아와요. 도경은 잠복 수사를 결정했다. 그와 2명의 형사가 아파트 주변의 위치를 잡고 태준의 귀가를 기다렸다. 저녁 6시 30분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아파트에서 나왔다. 태준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본 후 강남역 방향으로 걸어갔다. 도경은 무전기로 위치를 공유하며 태준을 미행했다. 그는 강남역에 도착해 한참 동안 사람들을 관찰했다. 특히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저녁 8시경 태준은 한 여성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 여성이 강남역을 빠져나와 한적한 골목으로 향하자 태준이 그녀를 따라갔다. 도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또 다른 범행이 일어나려는 순간이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태준이 여성에게 접근하려는 순간 도경이 나타났다. 박태준 씨 경찰입니다. 그 자리에 서주세요. 태준은 놀란 듯 돌아보더니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경과 형사들이 그를 쫓았다. 도경은 태준보다 빨랐고 곧 그를 따라잡아 제압했다. 태준 씨, 당신은 폭행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태준은 경찰차에 타면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도경에게 유진모를 떠올리게 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태준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도경이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자 그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진모를 알고 있죠?
도경이 물었다. 태준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내 친구였어. 집단 치료에서 만났나요? 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그 여자들이. 그래서 유진모의 행동을 따라 한 건가요? 따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계획했어요. 처음부터. 도경은 태준의 말에 경악했다. 그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무슨 뜻이죠? 유진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고요? 태준은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약속했어요. 만약 한 명이 잡히면 다른 한 명이 계속하기로. 유진모가 잡혔으니 내가 계속한 거죠. 태준의 집을 수색한 결과 유진모의 고시원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증거물들이 나왔다. 여성들의 사진, 동선이 표시된 지도, 그리고 공격 계획이 담긴 노트들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진모와 태준이 주고받은 편지였다. 그들은 서로의 망상을 강화하고 폭력적 충동을 부추기는 내용을 교환했다. 미지는 이 증거를 검토한 후 도경에게 설명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공유 망상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비현실적 믿음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거죠. 정신의학에서는 폴리아두라고도 불러요. 도경은 유진모를 다시 만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다. 유진모는 처음에는 태준과의 공모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자 결국 인정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죠. 왜 그런 짓을 계획했나요? 도경이 물었다. 보이기 위해서요.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경은 태준에 대한 정신감정도 요청했다. 그 결과 태준 역시 유진모와 마찬가지로 조현병과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도경은 아직 불안했다. 두 사람이 다른 공범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집단 치료에 참여한 다른 환자들도 조사했다.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쌀쌀한 어느 날, 도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 있었다. 박태준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릴 예정이었다. 검은 코트깃을 세운 도경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지난 한 달간 그는 유진모와 태준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느라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사님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경이 돌아보았다. 서미진이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서 있었다. 미진 씨 일찍 오셨네요. 중요한 재판이니까요. 피해자들도 곧 도착한다고 들었어요. 도경은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이 오늘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장이슬, 김소연, 그리고 나중에 발견된 다른 3명의 피해자들까지. 이슬 씨의 상태는 어떤가요? 도경이 물었다. 많이 나아졌어요. 트라우마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거예요. 도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그는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범인을 끝까지 쫓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 도경은 마지막으로 증언 준비를 점검했다. 유진모와 태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 그들의 계획성을 보여주는 자료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구석이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도경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증인석에 섰다. 그는 수사 과정과 발견한 증거들을 차분히 설명했다. 피고인 박태준과 유진모는 정신과 집단 치료 과정에서 만나 공유 망상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망상을 공유하며 폭력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보이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경은 유진모의 고시원과 태준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설명했다. 두 장소에서 발견된 표적 목록, 계획 노트,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그들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 후 도주 계획과 증거 인멸 시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한 한 명이 체포되면 다른 한 명이 계속한다는 약속은 그들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었음을 입증합니다. 변호인은 두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도경의 증언과 정신감정 결과는 그들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들의 증언 차례가 되었다. 장이슬이 먼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공포를 설명했다.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혼자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요. 김소연과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증언했다.
그들 모두 가해자에게 너는 나를 보지 않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심리상담가 서미진도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는 유진모와 태준의 정신상태와 공유 망상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서로의 망상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공유 망상은 개인의 망상보다 더 견고하고 현실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들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재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마지막 날 태준에게 최종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거든요.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로부터 10일 후였다. 법원은 태준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했다. 유진모에게는 추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추가되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경은 법원 밖에서 피해자들과 만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이 비쳤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슬이 말했다.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도경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가능합니다. 서미진 상담사와 계속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미진이 피해자들에게 다가왔다. 우리 다음 주에 트라우마 회복 그룹 세션을 시작해요. 함께하면 더 빨리 치유될 수 있을 거예요. 이슬은 미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밤에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도경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마음 한편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범인들은 잡혔고 피해자들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도경은 유진모와 태준이 받았던 집단 치료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그 치료에 참여했던 다른 환자들 중에 또 다른 잠재적 위험 인물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는 치료 기록에서 세 번째 이름을 발견했다. 강현식 32살의 남성으로 유진모, 태준과 비슷한 망상 증상을 보였다. 도경은 즉시 현식의 현재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강현식은 현재 인천의 정신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3개월 전 자해 시도 후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도경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현식은 현재 통제된 환경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식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도경은 인천의 정신병원을 방문했다. 담당 의사는 현식이 최근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설명했다. 강현식 씨는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망상 증상이 크게 감소했고 현실 인식이 회복되고 있어요. 도경은 현식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병원 면담실에서 만난 현식은 창백하고 마른 체구의 남성이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함과 함께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형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군요. 유진모와 태준 때문이죠? 도경은 놀랐다. 그들에 대해 알고 있나요? 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뉴스로 봤어요. 그들이 한 일을. 저도 그들과 같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들과 친했나요? 처음에는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의 경험이 있다고요. 도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들의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현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알았어요. 그들이 저에게도 함께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해했던 거예요.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제 자신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도경은 현식의 진술을 녹음하며 자세히 들었다. 현식은 유진모와 태준이 어떻게 서로의 망상을 강화하며 폭력적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했다. 그는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실패했고 죄책감과 자신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해를 시도했다고 했다. 저는 회복하고 싶어요.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현식의 목소리에는 진실성이 묻어났다. 도경은 병원을 나오면서 현식의 의사와 다시 대화했다. 그가 말한 것들이 사실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강현식 씨는 자해 직전에 비슷한 내용을 상담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죄책감은 진실해 보여요. 도경은 현식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유진모와 태준의 공무관계를 더욱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도경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끝없이 흘러가는 서울의 인파,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아픔들. 미진이 커피 2잔을 들고 사무실을 노크했다.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도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또 다른 사건들이 있을 테니까요.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도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현식을 만났어요. 그는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치료받기로 결심했어요. 유진모와 태준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미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신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에 대해 더 열린 태도를 가진다면 이런 비극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도경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유진모와 태준의 사건 파일을 정리했다. 수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에 남을 것이다. 며칠 후 도경은 강남역을 순찰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역 주변은 평소와 같이 활기찼다. 그는 문득 이슬이 공격당했던 장소를 지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 서서 도경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켜야 하는 게 있어야 세상도 지킬 수 있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새로운 사건 신고였다. 도경은 깊은 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임무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도경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회복 그룹 세션에 초대받았다. 이슬, 소연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도경이 말했다. 여러분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슬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사님과 미진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밤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진은 도경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회복 과정이 놀랍습니다.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도경은 피해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비록 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모임이 끝난 후 도경은 미진과 함께 강남역 인근 카페에 앉았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미진이 물었다. 도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신건강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완성할 계획이에요. 유진모나 태준 같은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했을 때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정신건강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편견과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도경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속에는 아직도 많은 어둠이 숨어 있었지만 그는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기로 다짐했다. 모든 폭력은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해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도경은 미진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도경은 다음 사건 파일을 펼쳤다. 끝나지 않는 투쟁이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가 지키기로 한 약속이었다.